나 자신을 노인이 될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어린이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또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사이에 늘 새로운 어린이가 온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에는 늘 어린이가 있다. 어린이 문제는 한때 지나가는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온라인 북클럽 시간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어린이라는 세계, 이 세계 속 한 구절을 오프닝에서 한번 읽어드렸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점이 좋았어요. 어린이를 과도기로 본다는 거를 마치 내가 노인이 곧 예비 노인, 약간 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곧 생각 안 노인으로 본 하잖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어린이도 어린이 그 자체로 봐야 된다는 건 좀 신선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린이 문제라는 게 사실 어린이가 뭐가 문제지? 우리 다 어린이를 부둥부둥 하면서 어린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린이 문제라고 표현한 것도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간사하다는 생각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들었는데, 아니, 분명 저도 어린이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분명히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느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분했지. 그래서 빨리 막 어른이 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싹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어린이니까 어릴 때니까 그랬구나. 어리니까 아유, 그랬지 애니까 뭐. 이렇게 외면해왔던 세계를 지금 다시 보는 게 아닌가 해서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힐링, 힐링. 그러니까 힐링도 되고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어린이라는 존재는 소중하잖아요. 근데 또 소중해만으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죠. 맞아. 그것이 맞아. 가진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또 따뜻해지는 아주 좋은 맞아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두 음. 사람은 혹시 어떤 어린이였어요? 어땠지? 어떤 어린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릴 때 어땠냐 했더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독특한 표현들을 하곤 했대요. 제가. 애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눈이 오는 날 계단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제가 계단에 눈이 묻었다 이렇게 했대요. 그치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양육의 입장에서 그럴 때는 쌓였다고 하는 거야. 했더니 아빠가 이제 왜 그걸 바로 잡냐? 그 독특한 표현을 살려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제가 특이한 시선으로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깜짝깜짝 놀랬다. 이런 얘기들 저는 기억이 남았어요. 그거 다 기억하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하다. 그 얘기가. 글쎄요. 두 분은 그래서-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한 아이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까탈백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막 까다로운 이런 느낌은 아닌데. 속으로 참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쁜데 저를 그치, 견뎌주고 있었던 아,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원래 성격이나 감정적으로 좀 까다로운, 예민한 성격이긴 해요. 왜냐면 소풍 전날에 막 잠 못 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다 맞춰놓고, 이거 이렇게 입고 가방 가고, 머리맡에 싸놓고. 가는 길에 김밥집 들리고, 막 이걸 다 막 생각하고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건강도 그랬어요. 제가 아토피도 심했고, 비염에다가 알레르기를 달고 사니까 막 잔디 같은데 함부로 앉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강 때문에 좀 제가 예민해질 예민해진 수 게 있어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좀 손이 많이 가는 애였죠. 지금은 묻어난 네, 지금은 비염 책대로 수술을 하면서 아. 네, 좀 건강. 자, 역시 TMI. 몸이 그렇군요. 역시 건강에 따라서 성격이 변할 중요하죠. 수 있다. 네, 덕 PD는 피디는 똘똘한 아이였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저는 그냥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 조용했어요? 조용. 그리고 그때 못한 말을 다 그리고 하는 이제 거야. 지금. 싸도 총량제 있거든. 총량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동생을 그렇게 예뻐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착한데요? 이제 아닌가? 과거형이네. 사진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 나는 예뻐한 게 기억나지 동생 동생 않지만. 끌어안고 그치, 그치. 우두두두두 하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시끄럽고 시끄럽다니 동생과 말이 대면대면하자.
왜 그렇게 됐을까? 다 변하는 역시. 거야. 네, 그쵸. 언제가 문제였을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저희가 그리고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그런 미숙하고 천사 같던 어린 시절이 있고 뭐 성숙하고 혹은 지금은 좀 야가 빠져진 그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달코 다른. 그렇지. 네. 그런 어른의 이분법이라기보다는 맞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다른 존재구나. 음. 그때 그 동생을 사랑했던 나도 그 시점에 지금 나. 그치, 동생과 대면대면한 나도 다른 나지. 존재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막 사진 보고 그랬어요. 좀 나도 어렸을 땐 귀여웠네 이러면서. 다들 어릴 땐 다 어렸을 때는 귀여워. 맞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 어릴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한 에피소드마다 이 모습 하면서 어릴 때 기억으로 자꾸 되돌아갔는데 덕 PD가 그런 3분 요약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3분 네. 지켜주세요. 3분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5분 대놓고.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줄여주시지. 5분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어린 말 잘 들어. 우리 말 잘 듣는 어린이들. 어린이야. 5분 하시죠. 어린이라는 책에 2020년 11월에 출간된 김소영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네. 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시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어린이 독서 교실에서 독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 책을 내고 더 유명해지시긴 했는데 원래도 아는 사람은 아는 칼럼니스트였어요. 네, 경향신문에 한 달에 한 번 어린이 가까이라는 칼럼이 연재되고 있고 한번 올라올 때마다 아주 SNS에 공유 대잔치가 벌어지는 좋은 칼럼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 수업을 하면서 나눈 경험, 느낀 거 이 칼럼으로도 쓰시고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하다가 이번에 에세이 책까지 내게 되신 겁니다. 김소영 작가님에 대해서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뭐 책이라웃이나 듣동라 같은 유명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직접 찾아서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책 얘기로 가면은 제목 그대로 작가가 경험하고 곱씹어본 어린이라는 세계로 세계라는 표현이 그쵸. 너무 좋아요. 우리를 안내해주는 네, 그런 에세이입니다. 총 27편 담겨 있고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맞아요. 짧지도 않고 술술 잘 읽혀요. 잘 읽혀요. 너무 재밌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김소영 작가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피아노는 어릴 때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 두 사람의 약간 미소가 떠오르고 있어. 이 에피소드를 얼마나 재밌는지 알기 때문에. 다 기억나요. 네, 어린이들이 성인이 피아노 학원에 다닌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배우기로 했다고 하니까 한 어린이의 첫 반응은 스스로요? 아니 선생님 거길 제발로 갔다고요? 제발로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아마 제발이라는 말을 알았으면 제발로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왜요? 왜? 왜? 대체 왜?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는 피아노 학원은 자기가 이유를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닌 거죠. 그쵸. 네, 뭐 악기 부모님이 하나쯤 다뤄야 된다. 등 그렇죠. 떠밀려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어린이들이 다들 피아노 학원 한 번쯤 다녀본 어린이들 많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야. 그렇죠. 조언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 하는 거 멋있어 보여서 하는 거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너무 웃겨. 지루해질 테니까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연습은 날마다 해야 돼요. 손이 굳어요. 그쵸. 열심히 하세요. 안 됐는데 갑자기 될 때가 있어요. 힘내세요. 네, 그쵸. 이런 얘기를 보통은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하는 뭐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잔소리라면 잔소리 이런 거를 어린이들이 애들이 어른에게 하는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게 재밌었겠어요. 맞아. 네. 묘하게 재밌고 또 통쾌한 구석이 있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뭐 조금 결이 다른 따뜻한 이야기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김소영 작가가 어느 소도시에 여행을 갔다가 서점에 들렀어요. 계산대에서 또 미소가 피어오른다. 티났나요? 한 어린이가 아빠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야. 아빠가 이제 계산하게 아빠 줘 하는데 책을 안 주고 꼭 붙잡고 있는 계산을 거죠. 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뭔가 이 책을 사기 전에 뭔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랑. 그래서 어린이는 혹시 그걸 아빠가 안 사주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나 봐요. 이걸 보고 있던 사장님 예상되는 반응은 아유 귀엽다 아빠 드려야지 아빠 아빠 줘야지. 그래, 얼른 줘야지, 계산 사지. 사줄게. 그래야 사지 그치 했는데 이 사장님의 반응이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라고 어린이를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이가 정중하게 그쵸 엄청. 고개를 끄덕한 거죠. 계산이 끝나면 따로 담아 드릴까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는 감동이 있죠. 지금 그렇죠. 어린이와 상호 존중하는 경험을 나누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린이를 좀 그러니까 어린이 문제라고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지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배우지만 TV로 세상을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또 어린이들이 나온 예능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인기도 많고. 근데 이런 예능을 찍는 연예인들은 집도 크고 좋고 무엇보다 맞아요. 아버지가 어린이랑
마음껏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맞아요. 조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어린이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작가가. 누구와 보고 있을까? 어디서 보고 있을까? 특히 외로운 어린이일수록 주로 TV를 통해 세상을 그쵸. 배운다. TV를 많이 그러니까요. 보니까. 소름. 그 간극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지점들이겠죠. 이렇게 재밌고 따뜻하고 또 생각해볼 지점도 많고 이분이 또 편집자 출신이셔가지고 문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맛집입니다. 훌훌 읽히면서 가끔씩은 딱 리듬감도 어. 느껴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표현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모로 읽는 시간들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저 요즘 되게 힘든데 이 책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글몽글. 네, 정말 이거 힐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려 깊고 성실한 이 김소영이라는 렌즈로 보는 어린이라는 세계인 거죠. 어린이 뭐 그냥 좀 작고 미성숙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성인들은. 왜냐면 자기들이 좀 더 힘도 있고 경험도 많고 어린이를 되게 쉽게 대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작가의 태도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배울 점이 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책을 처음에 이름만 봐서는 이분이 분명히 훈육법이라든지 저도. 어. 그런 거를 쓸 수 있을 만한 음, 분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아니라 에세이로 풀어내셨다는 거에 되게 감동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읽기 좋다. 왜냐면 훈육법 같은 거는 부모가 아닌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거든요. 관심도 잘 안 가고. 읽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부모도 사실 훈육서는 보고 싶지 않고. 금쪽 같은 내 새끼. 필요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시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에세이라는 방식도 신기했고 저는 전반적으로 내가 참 무례한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이를 대할 때 감상하려는 태도가 없잖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있죠. 책에서 지적하고 있죠. 어린이를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도 하시고. 광고업계는 아예 있잖아요. 베이비 비스트 맞아요. 뷰티인가? 뷰티, 맞아요. 그거 외워가지고 막 그쵸. 시험 보고. 맞아. 선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귀여워해주면 되는 존재. 귀여웠는데 뭐 어때? 어. 이거 사실 성희롱이랑 똑같은 맞아, 논리야. 맞아. 예뻐서 하는 얘기야. 약간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린이를 1인의 한 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0.5인 뭐 조금 한 명의 몫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뷔페도 아니고. 뷔페는 이해가 되잖아요. 먹는 양이 이제 확연히 작으니까. 뷔페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가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대부분의 그 에세이 전 편에서 나오는 얘기가 웃음을 참았다. 귀여운데 귀여워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했다. 노력했다. 노력했다. 이런 맞아. 표현들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귀여우면은 귀여워. 다 표현했거든요. 몇 살부터 해가지고 막 말 걸고 했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귀여워하는 행동이 그 아이한테는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겠다. 수도 있다. 네. 항상 수도 있다. 그렇다기보단 그걸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어른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서 판단한단 말이죠. 맞아. 어린이한테는 안 그랬어. 맞아.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웃는데 애들한테 막 우는 것도 귀엽다고 맞아요. 하고 그 행동이 억지로 울리기도 하고 어, 귀엽다고. 좀 반성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교회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어른들이랑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있는 게 좀 더 덜 지루하고 편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착각이었고 그래? 제가 어떤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봐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수도 많이 했고 보고 들은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이나 막 분통 터지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겪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행동들의 의미 또 그다음에 그 아이와 내가 맺은 관계들에 부여됐던 어떤 의미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겠구나를 진짜 많이 다시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큰 잘못을 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저랑 동료 선생님들이 귀여워서 웃었어요.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소리내서 웃었어요. 너무 귀엽다고. 근데 내 나중에는 심정은 엄청 어쩌겠어.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가 물론 잘못을 해서 혼났지만 울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귀엽다고 웃었어.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상처가 있었겠구나. 막 반성도 하고.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 짜증나요. 얼마 짜증나. 자존심 상해. 웃어 내가 우는데. 창피하고 막 분한 거야. 왜 날 그러니까. 비웃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저는 귀여운 이 건데. 장면 정확하게 담은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약간 네. 사투리를 쓰는 지역의 아이였는데 둘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는데 맞아. 그러면 어른들이 보고 찍고 웃고 있어. 그치? 웃겨, 진짜. 그러니까 찍지 말라고 막 하면서 맞아, 하는데 맞아. 그것도 또 귀엽다고 계속 웃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또 찍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귀엽다는 식으로 소비하면서 보고 아이들 있었는데 얼굴 지금 다 생각해 하고. 보면 걔는 명시적으로 찍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한 건데 맞아, 참 맞아. 그렇더라고요. 네.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음. 그렇게 대했던 경험들 반성과 막 맞아. 다 새로운 재해석과 막 많은 음. 것들을 느낀 네. 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상을 들으시면서 이 책을 읽으면 마치 성경처럼 참회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가르치지 물론. 않아요. 이 네. 선생님은 저한테 막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쵸. 설교하고 맞아, 가르치는 톤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 책의 좀 강점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잠시 참여 안내 듣고요. 이어서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채널에 댓글이나 아니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해시태그 책플릭스 이렇게 남겨서 방송 들으신 감상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정말 큰 응원으로 받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팟캐스트 들어봐도 다들 댓글 보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고민이 있는데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이나 마찬가지로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네, 20분, 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어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언제부터? 저는 이 책에서 유난히 제 모습이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음. 저가 정말 대입돼서 보였던? 아, 그게 바로 이 장에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라는 이 장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작가는 어릴 때 별명이 있는 애들이 되게 부러웠대요. 이 부분. 나 다들 별명 아시죠? 부자였는데. 아, 진짜? 음. 뭐였어? 부럽다. 아, 근데 이름이랑 이름 연결돼 있지. 별명이어가지고 네, 이름이 좀 그렇죠. 제가 성이 그렇군요. 특수성이라 음. 약간 많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시가 그렇게 나와요. 고 씨면은 뭐 고사리, 지 씨면 지렁이. 보통 1차원적이야. 방 씨면은 방귀. 막 이렇게 딱 맞아. 그렇죠. 전성 뒤에 땡을 붙여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아. 원땡 이런 식으로. 뭐 아, 김땡이, 맞아, 김씨면은 맞아, 김땡, 이씨면 이땡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작가의 이름은 김소영이잖아요. 그쵸. 김땡이라고 불려도 좋았을 아, 텐데 그렇지. 그런 그러게. 별명은 없었어요. 그러네. 김땡 입장에서도 들어봐야 돼. 어, 김땡이라도 불려도 그러게. 좋은지. 아, 그러네. 김소영 세 글자가 다 웃기지가 않아. 약간 애매해. 반듯해. 맞아. 근데 제 이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매해요. 아, 그래? 이름 제 생각엔 좀 다른데요? 아, 그래요? 별명 붙이기 좋은 성인데. 아무튼. 나중에 끝나고 별명 붙여줘. 네, 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별명을 붙이지 않는 이상 뭐 특별히 달리기를 잘하면은 뭐 날쌘돌이 막 이렇게 붙이고 날쌘돌이. 날쌘돌이 잘 치면은 뭐 그걸 가지고 언제적 별명을 날쌘. 붙이고. 어. 네, 죄송해요. 옛날 사람이라서. 얼굴이 까마면 뭐 이런 거 그렇지.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키가 크면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딱히 없어서 별명이 딱히 없었대요. 음. 근데 딱 이 얘기를 듣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저도 딱히 없었어요. 유난히 이제 까맣고 작아서 까만콩 요 정도는 불렸는데 귀엽네. 블랙빈. 근데 그거를 막 많이 불려서 까만콩 이렇게 놀림을 당하거나 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중학교 때인가 한참 유행했던 게 백문백답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진짜 네. 유행해. 엄청 많이 다 싸이월드 올려야 돼. 스토리가 있었죠. 100개의 질문에 대해서 그걸 내가 왜 답하는 그거 건데 엄청 했잖아. 어. 왜 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꼭 있는 질문이 어릴 적 별명은? 이라는 질문이 꼭 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아. 네, 그래서 이거 뭐 쓰지? 까만콩 약간 애매한데 어떡해. 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시절엔 백문백답을 어, 고민하면서 중요했어. 그걸 되게 재치 있게 쓰기 맞아. 중요했어. 웃기게 아니면 거창하게. 맞아. 그치. 촌평 남기듯이 어. 맞지. 근데 그게 그렇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나를 설명할 특징 하나를 꼭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릴 때나 커서나. 근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개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개성이 있어야 된다. 개성을 살려야 성공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개성시대. 개성시대. 유행했었어요 그 말이. 담론이. 작가는 이 책에서 개성이라는 거를 뭔가 남들과 구분되는 독보적인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고유성에 가까운 거라고 말을 해요. 어린이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가가 독서교실 첫 수업 때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이 모를 것 같은 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5가지 사실을 말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 뭐 형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사실 말고 그런 건 이미 부모님한테 들었으니까 자기가 모를 것 같은 거를 설명해달라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보통 이런 걸 말하는데요. 뭐 구피를 기른다.
피자보다 치킨을 좋아한다. TMI죠. 진짜 조- TMI라는 진짜. 정의에 부합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모른다. 내가 음. 생각해도 나는 상상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정보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들은 사실 핵심 정보라기보다는 정말 겉절이 정보들이잖아요. 말 안 해도 그만인 이런 정보들이 되게 평범해요, 사실. 뭐 피자보다 치킨은 저도 좋아하고. 사실 그쵸. 음. 하나하나만 보면 사실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그 점도 있지만 분명히 같은 점도 있으니까 평범한데 이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은 그 어린 아이가 되게 생생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아이만의 고유한 모습이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생각나는 거죠. 이 고유성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닮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지. 그러냐부터 해서 너는 날 닮아서 뭘 잘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너는 뭐 이마가 폴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거야 막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말투나 생김새, 성격이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닮은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은 하는데 그게 어린이의 고유한 개성이라기보다는 설명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팩트들 몇 학년 몇 반 누구 아니, 이런 그리고 사실들. 굉장히 불충분한 사실인 거죠. 맞아.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개성이라는 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는데 스스로 구한 것도 있고 타고난 것도 있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뒤섞인 게 개성이다라고 작가는 말을 하거든요.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어린이를 만드는 건 어린이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 안에 즐거운 추억과 성취뿐 아니라 상처와 흉터도 들어간다.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어린이의 것이다. 개성을 고유성으로 바꾸어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 다양하다는 사실상 무한하다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개성을 찾아서 그리 헤맬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릴 적 별명을 찾아서 고민하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 안에 겉절이 정보들로 그렇지. 다 채워져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찾아 헤맬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이죠. 책띠 너의 개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의 개성은 이런 겁니다를 억지로 왜 만들 필요 없이 만들어내. 그냥 해야 되고 특별한 그치. 거를 찾아서. 근데 책띠는 그냥 책띠인 거야. 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저도 그 표현이 되게 위안이 됐어요. 남들과 꼭 다른 점뿐만이 아니라 남들과 비슷한 점, 심지어 남들과 똑같은 점일지라도 그게 나한테 고유한 점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위로가 됐고 약간 자소서 꿀팁이다. 오, 맞아. 쪼리적으로 만드는 자소서. 제가 농담으로 꿀팁이라고 했지만 이제 자소서를 적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보통 저희 또래 분들은.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좀 특별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 남들이랑 다른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고르세요라고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남들 눈에 딱 띄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다 특별하지만 조금씩 다 평범하니까. 겹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 나는 평범하지만 나한테 고유한 성질들이 모여서 그 집합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으면 자소서에서 내가 특별한 뭘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잘 보여줄 수만 있으면 뭐 취업 꿀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자소서 썼을 때 음. 생각이 진짜. 딱 났거든요. 그렇죠. 그때 항상 고민했던 게 나 왜 이렇게 평범해? 그치. 남들과 나뭐 달라야 사건 없나? 되는데. 에피소드 없나? 막 이러더라고요. 뭐 없나? 사건을 만들어 가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를 계속 도전해야 되는 맞아.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자소서에 써야 돼요. 그치. 맞아. 특히 방송 직군 더해요. 뭔가 더 튀어야 될 심하죠. 것 같고 막 좀 특이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참 평범해도 괜찮다. 그것은 고유성이다라는 것들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거에서 고유성을 발견하는 게 좋은 눈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결국엔 딱 그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언론사 입사 준비한 사람들도 그 항상 뭐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PD나 실제 기자들 만나서 채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아무리 다 책이 뭔가 써도 똑같아. 어떤 사회 현상, 어떤 걸 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정의감이 불타오른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이력을 봐도 뭐 교환학생 한 번쯤은 다들 갔다 왔고 뭐 했고 뭘 뭐 했고 그런 거 참여를 공모전을 해. 뭘 해봤고 기획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미 다들 그렇게 한 상황에서 그 유의미한 고유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의 고유성이 무엇일까를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유리하다면 유리한 거고 그렇죠. 저는 그냥 어느 직군 특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체가 직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견하는 거지. 발견하는 음. 능력.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피자보다 치킨을 좋아한다. 요 정도 쉽게 가셔도 돼요. 아니 우리 자소서 쓰는 꿀팁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갑자기 저는 그냥 자소서에 얘기-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네, 3,000% 맞아요. 같네요. 나만의 개성을 찾고 싶었던 거는 누구나 음. 그렇잖아요. 맞아. 남들이랑 다르고 싶어서 애쓰던 때가 있고 또 남들이랑 똑같아지고 싶어서 애쓰던 때가 있고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아무튼,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해 본 게 나의 고유성은 뭐가 있을까? 나의 그냥 그 쩌리 정보는 뭐가 있을까라고 TMI. 생각해 봤는데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한다. TV 볼 때도 뭔가를 막 하려 빨래라도 개고 꼼지락,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가만히 감상 못 하는구나. 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걸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포기가 또 엄청 빨라. 이런 거 유튜브 있잖아요. 채널들. 유튜브 영상 다 지웠더라? 아,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조용히 하래요. 조용한 아이로 돌아가라. 네. 맛없는 5살의 아이로 가라. 나이로. 이런 뭔가 평범한 조각들이 모여서 고유한 나라는 사람을 그려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 부분이었고 아이들에게도 뭔가 남다른 개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의 고유성을 인정해주면은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조카를 보자마자 제가 이마가 나를 닮았다. 얘는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어른의 시선인 거야. 그래. 뭔가 닮은 점을 자기가 맞아, 발견. 마음은 진짜 이해가 돼. 뭐라도 나랑 닮은 점을 찾고 싶어. 애가 너무 예쁘니까. 막 종아리가 언니랑 똑같으니 운동을 음. 잘할 것이다. 막 음. 얘는 운동 학원을 먼저 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도 이제 좀 주의해야겠구나. 어차피 조카는 기억 못 할 거예요. 아, 네. 아직은 기억 못 할 거예요. 네. 그 아이가 커서 만들어갈 자기만의 고유성을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든 부분이 있어요. 오지는 어떤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장에 이제 어린이들 이야기들 쭉 나오잖아요. 착한 어린이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착하다라는 거를 어린이들한테 칭찬으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착한 착하다. 어린이가 선물 받고 오죽하면 산타클로스도 착한 착한 어린이한테 어린이한테. 주잖아요. 그 착한 어린이 스티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맞아요. 칭찬 카드 같은 거 참. 있었고. 어른들이 통제하려고 그렇게. 음모론을 정말 세워보자면 배경은 이제 거미의 착한 아이로 틀어주세요. 배경은 이제 착하다는 말을 사실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선악이라고 할 때 그 선함을 약간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그 착하다는 의미도 이제는 엉망진창으로 막 넓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격이 착해. 심지어는 몸매가 착하다고 해요. 몸매가 선한 건 어떤 걸까? 그러니까 군 거꾸로 말하면 악하다는 게 있다는 악한 거죠. 몸매가 있다는 뭐야. 거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가격이 비싸면 악이고 가격이 싸면 선? 하여튼 이런 이상한 이제 표현들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이제 착하다라고 표현하거나 착해져야 한다라고 이제 요구할 때는 그때 착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점을 짚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기르거든요, 제가 집에서. 네. 강아지랑 생활을 하는데 강아지가 뭘 잘하면 제가 착하다고 하거든요. 아, 착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강아지는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윤리나 도덕을 띌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디테일하다. 근데 그런 강아지한테도 나는 착하다고 해요. 착하다, 착하다. 착한 강아지. 누구 강아지가 이렇게 착해?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내가 강아지한테 착하다고 할 때는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배변을 했어. 내가 무슨 손을 달라고 손을 줬어. 내가 원하는 행동을 내가 의도한 대로 딱 알아듣고 똑똑하게 해줬어. 그때 저는 착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얘가 이 메시지를 기억하니까 칭찬을 할 때 표현이 잘했어, 똑똑해, 뭐 내 말을 잘 들어서 고마워 이게 아니라 착하다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착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할 때는 마치 강아지한테 착하다고 할 때 그 착함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다. 우리가 그래서- 어른한테 착하다고 할 때랑은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그치. 어른한테 착하다는 얘기 그리고 잘 안 해. 자, 욕처럼 들려요. 어.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어. 지점인데 이제는 우리가 착하다는 표현, 사람한테 착하다고 할 때 약간 부정적인 그치. 맞아요. 유약하거나 나이브하다. 약간 호구거나 나이브 맞아. 다치기 쉽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착해. 약간 세상 물정 잘 모르거나 혹은 그냥 약간 남한테 그냥 다 맞춰주고 좀 다른 조용하고 장점이 없는 사람. 그냥 무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많이 폄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선생님, 김수영 선생님이 어린이들한테 착하다라는 표현을 주의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이제 딱 눈이 뜨여졌어요.
그 이유는 착하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선생님은 알고 있지만 그 착하다는 말을 아이한테 함부로 쓰면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의 관행을 알기 때문에 되게 약하다라는 오인을 하거나 때로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의 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그쵸.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착하다는 성질, 선하다는 성질은 또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 성품이기도 해요. 다른 너무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믿으니까. 잘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다가가고 이런 마음씨는 사실 범죄나 위험에 노출되기도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다치기 쉬운 성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착하면 착해야 안 되고, 이럴 때는 착하면 안 그렇지.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 나쁜 사람이 성공한다. 나쁜 여자가 되라.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는 결국 독하고 현명하고 뭔가 현실적인 거고 착한 건 되게 막 허구 같고 막 순진하고 막 이런 이분법 세상 속에서 아이한테 착한 아이라고 칭찬의 의미 상황에서 착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들은 선생님이 자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른한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착하다라는 말에 명예가 실추된 것 같은 거예요. 맞아. 사실 이제는 착한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거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착한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 나도 착한 어른이 돼야 되고 모두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이 사회에 사실 중요한 어떤 목표인데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 막 더럽혀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착하다라는 말에 그 회복하자 약간 명예를 이런 회복해야 생각이 된다. 들었어요. 그래야겠다. 그래서 배경은 거미의 착한 아이. 이런 노랫말이 나와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들었는데 날 버렸다. 그치. 분하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거미의 착한 아이도. 거기도 보세요. 그 지금 착한 아이, 생각해보면 말만 잘 듣는 아이. 그 가사가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사야.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챕터예요. 착하게 살려면 우선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있어야 맞아요.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챕터 읽으면서 세월호 생각이 엄청 났거든요. 대입해서 보게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에 수학여행 가서 거기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객실에 있어라라고 방송이 나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있었을 것 같아 난. 저도 말을 잘 듣고 그게 맞겠지. 그런 규칙들, 권위들을 순종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전문가고 저 사람이 어른이고 그러니까. 날 지켜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신뢰지요. 내가 저걸 그냥 따르지 가만히 않으면 있겠죠. 혼란이 더 커지겠지. 이러면서. 그리고 오히려 막 움직이는 애들한테 야 움직이지 마, 막 있으래잖아, 나가지 가만히 마, 있어.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딱 깨달았던 게 이게 말하는 대로만 듣는다고 다 이 좋은 결과가 주어지진 않는구나. 그게 무조건 다 맞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세월호 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세월호 참사가 왜 문제적이냐면 그 신뢰를 모두 무너뜨려버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더 이상 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 어른이라든가 공적 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를 무너뜨렸고 애초에 비극적인 참사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사회가 나쁜 거죠. 내가 착하지 못함을 내가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받을 때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우리는 계속해서 어른으로서 혼동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착하면 손해봐. 착하면 망해. 착하면 그러면서- 심지어는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난 너에게 칭찬할 때 착하다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서 착한 스티커 준다. 칭찬하고 포도알 산타클로스가 채워라. 선물 주고 착하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린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착하다는 말이 정말 제 의미를 찾는 쪽으로 바뀌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좀 깨달음이 있죠. 지금까지 오지가 해준 얘기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겹치는 부분이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상호적이어야 된다. 맞아요. 그치? 한쪽만 일방적으로 착하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으면은 권력이죠 정말. 그쵸. 맞아. 손해 본다면 손해 보는 거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존중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준비해온 그 인용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어린이들의 존댓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다. 마음 같아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서로 존댓말을 쓰고 친한 사이에만 반말을 쓰는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린이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한다.
자, 존댓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인용구 앞에는 사실 존댓말의 상징적인 어떤 하나의 기재인 거고 정말 어린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김소영 작가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이 쫙 나옵니다. 맞아요. 감동적이에요.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일단 수업 상황이니까 어린이는 고객이에요. 그러면 고객님이니까 존댓말을 써야지. 존댓말. 해야지 어, 원래는. 오케이. 근데 친해지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친해지려면 반말 써야 반말해야 된다. 되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반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이들이 느끼기에도 존댓말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공적인 거죠. 영역으로 느껴지니까. 그렇죠. 근데 친해지려면 반말 써야 되나? 또 고민이 돼요. 왔다 갔다. 상호 반말을 할 수 있을까? 뭐 대안학교 같은 데서 이런 거 하는 거 실제로 있고 저도 대안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무슨 생생남부터 이런 데서 봤어요. 별명을 쓰고 반말을 써요. 되게 서로 익숙하게 하기 쓰는 위해. 교실들. 그렇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김소영 작가도. 근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치. 그리고 교사로서 사실 수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모두가 평등한 관계가 된다는 건 사실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폐하는 거야. 나의 권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른 우리는 척? 평등한 거야 해버리면 조금 그렇죠. 막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것도 것도 눈 가리고 아니고. 아웅이죠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오지가 결론은? 잠깐 얘기했는데 음. 감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요. 존댓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 반말이 가진 순기능. 선생님 저 오늘 생일이다요. 생일이다요? 나 오늘 그쵸? 생일이다. 어, 해야 되는데. 그치. 생일이다는 훨씬 더 신나 보이고 어. 그러니까 감정이 담겨 있어. 근데 저 오늘 생일이에요는 또 너무 아무리 신나게 살려보려고 어. 제가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게 뭘까?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정보의 전달인데 어. 뭐지? 약간 뭔가 선물을 달라는 요구 투쟁 요구 사항인가 이런 애매하죠. 근데 나 오늘 생일이다 하면은 굉장히 신난 그 어.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자랑의 딱 네. 느낌. 근데 이런- 존댓말 해야 되니까 요자 딱 붙인 붙여서. 거야. 애가 머릿속에서 그 순간에 판단을 이렇게 맞춰. 저는 봐야지. 이게 스위치 딱 켜진 거지. 그쵸. 이런 감정 전달이 한계에 더해서 또 한쪽은 반말이고 그럼 한쪽은 존댓말이냐라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는. 저번에 우리 잠깐 언급한 적 있는 김연경 작가의 네. 사람, 장소, 환대를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좀비법의 책에는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데 필요한 감정 노동을 아랫사람 몫으로 떠넘기는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 저희 음복이라는 저도 음복 네, 생각났어요. 강원길 작가 소설 소개하면서 얘기한 적 있죠. 맞아요. 누군가는 윗사람의 심기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계산하고 눈치 보고 이건 한 사람의 몫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뭐 어떤 가장 어. 권력이 적은 집단이 어, 되는 거죠. 그렇죠. 할 말 못할 말 가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내뱉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가 뭔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존댓말이라는 게 어쨌든 김소영 작가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문제적인 거야. 생각을 훨씬 더 계산을 많이 하고 존댓말 쓰는 사람은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제가 반말 다 쓰는 소개하진 않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엄청난 고민의 과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결론은- 앞전법 같은 거죠. 앞전법 정말 그런 최악이죠. 거죠. 고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네, 앞전법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칭하는 대상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존댓말 반말 우열을 가려가지고 심지어 물건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쵸? 그게. 그래서 대령과 얘기하고 있는데 소령에 대해서 평소엔 소령님 하지만 누구 소령이라고 꼭 낮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고민하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듣는 사람은 그런갑다 해요. 아, 자, 어쨌든 작가는 결국에 결론 이렇게 냅니다. 일반적인 관계로 가자. 일반적인 관계로. 반말을 하되. 그렇죠. 선생님은 반말, 어린이는 존댓말. 아이들도 익숙해하고. 현실적인 결론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그냥 뭐 똑같네라고 끝냈겠지만 저는 인용구를 왜 굳이 가져왔냐면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이 반말하고 아이들이 존댓말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버리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남들 하니까 이거랑 그런 뭐 고민은 해봤지만 어쨌든 그 결론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는 부작용은 내가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게 바로 그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에 담겨 있는 거죠. 좀 아이들을 그러니까 존중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존댓말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배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어린이 독서 교실에 애들이 오면은 외투를 이렇게 딱 고급 식당에서 받아주는 분처럼 받아주고 갈 때도 입혀주고 정중하게 그것도 엄마가 해주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빨리 맞지. 이렇게 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존중받는 경험을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가 점잖게 행동한다.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중의 경험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니 어린이는 실제로 미숙하잖아. 미숙하고 꼭 도와줘야 그렇게 돼. 그치. 어른들이 깍듯하게 존중까지 해야 어. 되는 존재인가?
그냥 잘 키워주고 이끌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사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르친다는 행위랑 반말이나 존중하지 않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른 별개죠. 완전 다른 얘기고, 저는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린이로부터 배운다는 말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을 넘어 우리 어린이한테 배워요 막 이런 그게 그런 게 말 많이 아니라 하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교육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기존의 세계에서 구축한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건데, 아까 오직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이 묻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체계에서는 눈은 쌓이는 거지 묻는 게 아니야 인 거고, 사실 논리적으로 그게 맞죠. 맞지만 그 눈이 묻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새롭게 열리는 인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서 예를 들어보면 사람 백과사전이라는 책으로 어린이와 수업을 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이 사람 백과사전은 뭐 예를 들어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그림 같은 거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신체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가 뭘까 하면서 빈칸 넣기 수업을 합니다. 서로 몸이 달라도 땡땡땡땡. 네모 그치? 하자. 선생님이 의도한 답은 존중하자. 근데 어린이의 답은 서로 몸이 달라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아, 정말 귀여워. 심쿵이야, 심쿵. 또 답이야. 답이죠. 당연히 답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개념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존중을 어쨌든.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어린이의 답은 서로 몸이 달라도 반겨주자. 그러니까 이게 힐링이야, 힐링.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체계 자체를 넓혀줍니다. 어린이를 그치. 통해서. 비슷한 짤들 인터넷에 밈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사슴이 거울 보는 사진 보면서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인데 사슴이 미쳤나 맞아. 이 짤 엄청 많잖아요. 그쵸? 맞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성인들한테는 사실 그런 게 효율적인 개념이고 익숙하니까 고정돼 있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내는 게 어린이의 사고 방식인 거죠. 이쯤 되면 사실 진짜로 어린이로부터 성인들이 배우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소영 작가가 이런 상상을 또 막 해봐요. 성인들의 관계에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나이 차이가 한 열 몇 살 나는 사람이 나보다 예를 들어 40, 내가 40이면 50 몇 살 먹은 사람이 와서 갑자기 자기한테 어리다고 반말하는 건 기분 기분 나쁘다는 나쁘다. 거죠. 아무리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치, 방금 둘이 동등하지 찐분 않은 냈어. 느낌. 눈에서부터 약간 화가 느껴지네.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어른들의 관계에서 똑같이 마찬가지고, 요즘 막 특히 4월 7일에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막 세대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유난히 막 뭐 MZ 세대 노조는 다르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불만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뉴스 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보이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린이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얘기에서 성인들에 대한 얘기가 넘어갈 때 딱 제가 떠올랐던 문구인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청년을 거부한 국가, 사회를 거부한 청년, 되게 무서운 부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근데 제목이 예술이죠. 어떻게 분석을 노력. 하느냐. 노력의 배신. 자, 대부분의 조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 막내들 시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네. 근데 이게 어떤 감각을 만들어내냐면, 청년들이 자기들이 소모품 취급을 당한다는 거를 감각으로 알게 된다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감을 그냥 딱 그게 하는 거죠. 불만 앞에 그게 있는 거야. 내가 소중하게 존중받지 못한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상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각자 도생이야. 나만 우리- 살면 돼. 우리 회사 이런 게 안 되는 그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 계속 떠들어. 그- 공감이라는 그렇죠. 건 전혀 없이. 그쵸. 자, 이게 왜 제가 떠올랐냐면 어린이기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라는 존재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의 주장과 어른의 감정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린이가 존중받는다는 감각을 체득할 수 없죠. 그럼 뭐가 남냐면 자기 감정과 자기 주장만 남는 거야. 우리가 흔히 떼쓰는 어린이, 소위 말해서 야 존중했더니 얘가 성격이 나빠졌어라고 할 때는 그건 진정한 존중이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결국에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지. 어린이들이 자기 감정만 자기 주장만 주장하는 법을 계속 배운다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사실 이 어린이라는 책이 왜 좋았냐면 계속해서 대입해 볼 수 있게 돼요. 맞아요. 저의 상황이라거나 우리 모두 어린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나이 차이가 나고 누군가에 비해 미숙한 존재로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거든.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그리고 이런 존중의 출발로 가져온 키워드가 이제 존댓말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물론 존댓말이야 존중이고 반말하면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군대를 되게 늦게 가서 선임이 다 저보다 엄청 어린 거예요. 막 7살 어리였는데 막 한참 선임이야. 그러면은 저는 존댓말을 하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반발을 반발하는 했죠. 상황. 네, 야 당연히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일종의 롤플레잉이에요. 사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뭐 여담이지만 저 동기들이랑 제가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상호 존대 혹은 상호 반말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동기들이. 존댓말 반말 안 하죠. 반말 안 존댓말 하죠. 계속하죠. 뭐 편하게 있을 땐 서로 반말하기도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댓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고 굉장히 뭔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문화적인 실천인 거예요. 익숙해지면 좋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방적으로 반말하는 관계보다는 존댓말하는 관계에서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되게 편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문화적인 실천들이 많은 걸 저는 결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 작은 것도 못 바꾸면 아무것도 못 바꿔요, 사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세계, 뭔가 우리를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준다는 점에서 정말로 스승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계, 그런 걸 존중하는 마음을 좀 키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존댓말, 반말 얘기하니까 저는 부부끼리 존댓말 해야지 서로 덜 싸우고. 그런 얘기 많이 그, 듣게 되더라고요. 그 존중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 우리 이런 그쵸.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린이하고 어른들 사이에 그 존댓말 하냐 마냐 이것처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존댓말이든 반말이든 그걸 어떤 걸 하느냐를 떠나서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존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존댓말을 하면서 막 뭐 하네요? 막 이렇게 비꼬는 거잖아. 늦게 그건. 들어왔네요? 약간 이렇게 지금 장난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잘도 그러면 그러시겠네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되게 쉽게 생각해 보면 존댓말 반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외국어를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네, 맞아, 맞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에 존댓법이 없다.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영어 하자는 영어가 더 싸가지 없는 사람을 말이에요. 존중을 안 예의는 하냐. 아니잖아요. 장유유사의 원칙이 없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영어에 또 정중한 표현들이 있고 공손한 표현들, 존중의 표현들이 있고 무례한 표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반드시 경어법의 문제가 아니라 김소영 선생님이 그거를 갖고 들어와서 어린이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덕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한테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에는 중요한 어떤 경험의 기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를 대하는 법을 익히다 보면 소수자 혹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매너와 방식들을 익히게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죠. 왜냐면 어린이는 우리보다 약자예요. 약자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그렇지만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고민들은 사실은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뭐 이주민, 이런 혹은 여성, 심지어는 이런 소수자나 약자를 다 바라보는 그 시선에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제 그 학급에 한 발달장애 그 친구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서로 친구들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배워본 적이 없기 경험한 적 때문에 없으니까. 장애인과 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관계 맺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모두가 기다려야만 이길 수 있는 어떤 게임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을 최우선의 뭔가 룰로 삼아서 게임을 하고 나니까 기다려줘도 충분히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빨라야 이기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줄 때도 뭔가 우리가 성취할 수 있구나를 경험했을 때 아이들이 그 친구를 대하는 방식, 그 친구는 시간을 주면 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아이들은 빨리 하는 것만 배웠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 친구를 기다려주는 법을 그 게임을 통해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라는 작은 어른을 미성숙한 사람, 우리가 단순히 도와줘야 될 어떤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공존하는 법을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기회들, 교육의 기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안학교 있을 때 통합교실이었거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가지고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무슨 게임을 해서 저희는 이제 막 어디 궁 같은 데 찾아가고 이런 막 액티비티 오리엔테이션 진짜로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을 하는데도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사실 지체장애가 있으면 느려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걸 짤 때도 뭔가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뭔가 딱 그렇게 1, 2, 3일 정하고 이렇게 안 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바로 아는 거야. 우리는 누구누구랑 같이 가야 되니까 느리다. 라는 거를 전제를 시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당연히 너도 고려하고 있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고 사실 이 책에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신발끈을 매는 법을 어떤 아이랑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도 나중에 되면 더 빨리 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김소영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다.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걸리니까. 뿐이지.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어린이라는 세계로 풀어냈지만 정말 많은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담론을 정말 많이 담고 있어요. 이렇게 대입해볼 부분이 많은 거죠. 맞아. 그러니까 혹시 제목을 보시고 어린이 나는 관심 없어 라고 놓치기에는 나 안 날 거야 해. 너무 애 지금 아까운 안 나. 책이야. 어. 네, 진짜. 맞아. 맞아요. 어린이라는 세계 곧 우리의 세계니까.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소영 작가의 책 어린이라는 세계를 주제로 온라인 북클럽 오랜만에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네. 질문을 한 가지씩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뽑아온 질문은 나이, 성별, 외모 아니면 이력서에 적을 만한 능력들 다 제외하고 네. 남은 모르는 나에 대한 사실 한 가지씩만 나눠주시면 TMI. 좋겠습니다. 네, TMI. 나의 TMI. 오지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꼭 자필로 손으로 쓴다. 쓴다. 손으로 쓴다. 이 정도? 네, 이거 책디가 처음에 3개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세 개나 가져오라고 제가 뜯어 말렸죠. 사람들이 남이- 모르는 왜?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TMI 나눠보는 걸로. 네, 네. TMI 남겨주시면 좋고 저는 책에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김수영 작가님이 다른 팟캐스트 나가셔서 이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였나요? 또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린이 시절에 나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뭐 이거는 나눠볼까요 지금? 나머지는 댓글로 네. 난다고 쳐도. 네. 제가 이거 사실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나에게. 근데 아직 못 정했어요, 사실. 아, 그래? 솔직히. 아 그래? 너무 하고 싶은 어려워요.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어려워. 많구나. 한 알겠습니다. 2시간 앉혀놓고 네. 계속 얘기하는 거. 라떼는 진짜 싫어하겠다. 라떼가 너야. 너 정말 무례해. 이러면서 가버려. 아 그래요? 저 좀 좋은 말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아끼지 말아라. 어떤 근데 걸?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든지 아끼죠. 저는 되게 약간 그런 유형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맛 과자가 있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맛부터 1, 2, 3등 순서대로 먹는 애가 있냐면 반대로 10등부터 거꾸로 그렇지, 먹는 그렇지, 애가 그렇지. 있어요. 어. 아껴서 맞아, 마지막에 맞아.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맛있는 거 나중에 먹어. 두 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저는 나중에 먹어요. 나중에 파. 저는 먼저. 먼저 파. 네, 제일 그쵸? 먼저. 저도 나중에 파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끼다가 약간 제가 얼마 전에 이사 가려고 짐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이고지고 살던 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편지지에 제일 예쁜 편지지는 마지막까지 안 그치. 쓰는 거야. 결국 못 쓴다. 지금은 뭐 쓸 수도 없어요. 진짜 아끼다 똥 된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치. 스티커도 제일 예쁜 것만 남아있어. 맞아, 다 맞아. 못생긴 것부터 쓴 거야. 맞아. 근데 결국 지금 쓰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까워도 아끼지 말고 쓸 때 기쁨이 큰 맞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아까워서 뭔가 못 쓴다, 그 그치. 즐거움을 못 누린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맞아요. 좋아하는 거에는 잃어버릴 용기도 음.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저-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저도 비슷해요. 물건을 잃어버릴 때. 네. 비슷해가지고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거 노력해야 돼요. 먼저 먹으려고. 맞아요. 저도 아끼지 말자. 신경 아끼지 쓰는 말자. 거. 진짜 그냥 딱 골라서 먹는 거. 제가 살펴볼게요. 네.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식사하실 때 어떤 거 제가 4년 전에 유럽 갔다 왔을 때 사온 맥주들이 있는데 네. 지금 버렸나요? 제일 좋은 거 아직도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돼? 4년 아직 됐어. 지나지 않았어요. 터지는 거 아니에요? 도수가 10몇 도여가지고 아. 오래 갔는데 약간 발효가 되고 있겠네. 식초 되겠는데? 아니, 맥주도 식초세요? 아니요.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이게 다치고 상하고 잃어버릴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컷 즐기고 편지지는 편지를 쓸 때 즐거운 거고 스티커는 벽에 붙여야 의미가 있는 거고 벽에 붙이지 마시고 물건에 붙여야 그치, 의미가 있는 닫고. 거고 목도리는 이 책에 나와서는 이제 이 김세용 작가님이 목도리 잃어버린 그치, 얘기가 나와. 목도리는 근데 하고 나가야 의미가 다녀야지.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용기를 주고 싶고 반대도 있어요.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해서 막 물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저는 또 반대로. 그거 아끼지 말고 버려도 되거든요. 야, 좀 혼란스럽겠다. 거기서 얘기하면 이러는 거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뭐든지 쥐고 있으려는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끼는 편지지를 쓰지도 못했고 버리지도 못한 거야. 아까워서.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 삶이 피곤하다. 그렇습니다. 너 아끼지 말고 실컷 쓰고 버릴 건 쿨하게 너 버리고. 이사 갈 때 진짜 힘들다. 나중에. 진짜 힘들어. 더 좋은 거 나중에 사. 약간 네, 맞아요. 이런 시원스럽게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두 분도 아끼지 마세요. 네. 아끼지 마세요. 아껴봐요. 지금 뭐 다 느끼잖아요. 세월도 그렇습니다. 아까워. 세월도.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같은 즐기세요. 경우에는 너는 마음만 먹으면 커다란 레고 세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레고를 못 사서 레고가 좀 서러웠던 적이 그러니까. 서러웠나 있었나요? 보네. 이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차이는 비슷한 있네.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레고를 참 좋아했는데 비싸잖아요. 레고 비싸요. 그렇죠. 근데 세뱃돈을 받아서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책플리스 방송에서 뭔가 성도 아니고 되게 작은 요새. 애가 세뱃돈 받아보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못 사게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막 울고불고 한 적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 조용한 완전 아이가. 애기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그때는 어. 강했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리고는 내가 받은 세뱃돈 사겠다는데 왜 못 그치, 사게 하는 그치. 거야. 억울한 거죠. 어린 마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때 막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또 버리고 가셨구나. PD는 백화점에 살아. 엄마 가만 간다. 갈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비싸서 되게 가지고 싶지만 항상 선망하기만 하는 대상이었는데 어린이 되니까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열망의 크기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살 수 있는데 이제 둘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어쨌든 게 필요해졌고. 너무 그렇게 그런 게 저에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어떤 상처라면 상처고 어둠이라면 어둠이었던 것이 바랄 수가 없는 거야. 뭔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가 그때만 그냥 못 가졌어. 지금은 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바라면 안 돼, 바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작아져왔던 거 같아요. 아껴야 돼. 돈 아껴야 돼. 마음이 뭔가- 되게 작아져왔어.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어요. 성격상 맞아. 계속 나중을 계속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좀 덜 그래도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랬던 애들이 커가지고 그러네. 지금 저 그렇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났어요. 네. 어. 저는 안 해도 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 반대네 진짜. 좀 참아도 돼 이거야. 적당히.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때 아. 제가 진짜 치기가 너무 싫었는데 그 동그라미 10개를 그려놓고 그걸 치라고 하잖아요. 보통 가짜로 하죠. 뭐 X자로 치고 하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치. 그럼 뭐 시키면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고추어도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던 것 착한 같아요. 아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 혼나지 않고 그치, 그렇게 그치. 해야지만 선생님도 만족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피아노 그때 그렇게 울면서 배웠는데 뭐 치지도 못해요. 그 당시에 이제 행복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맞아. 건데 이게 그렇지 결국 못하니까. 그거다. 정리하면은 유예하지 말고 그 시간을 굉장히 즐기세요. 즐기고 우리 다 살려는 거예요. 나이 들었나 봐. 그러네. 좋을 때야 너가. 좋을 때 놀고 행복하고. 과거로 가지 마자. 말자. 그렇게 해라. 싫어할 것 같아, 우리. 우리 되게 싫어하겠다. 라떼 된다 라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두 번째에 대한 얘기 해봤고 오지는 어떤 질문? 저는 방금 얘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잃어버린 것 중에 아까워서 기억에 남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걸 왜 아꼈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짠하다. 그거에 대한 추억들을 좀 추억.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진짜 막 생각만 해도 아까운 거 있잖아. 네네. 아, 네. 너무 아까워. 다시 되찾고 싶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막 귀한 물건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 추억들 한 가지씩은 있지 않으실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책디가 가져온 질문은 네. TMI TMI죠. 대잔치. 네. 다른 나에 사람들이 대한? 잘 모르지만 나는 뭔가 알고 있는 그런 TMI.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져온 질문은 라떼. 어린 시절에 나로 돌아간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나를 만난다면. 그리고 마지막 오지가 가져온 질문은 어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추억. 네.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감상 남겨주셔도 됩니다. 질문 따위 답하지 않고. 왜냐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책플릭스,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어린이라는 세계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 네.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선물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럼요. 근데 좀, 읽다 보면은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죠. 떠올라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월 5일까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딱 5월 5일 어린이날 숫자를 어린이날까지 주시네. 맞추셨나? 짰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방송쟁이를. 네, 그럼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면서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